안녕하세요. 하이투자증권에서 새롭게 시작하는 컨텐츠 지식을 나누는 월간 낚시의 유상훈입니다. 최근 글로벌 인플레이션과 미 연준의 긴축 정책 그리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글로벌 금융시장이 큰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지정학적 리스크는 시장에서 예상했던 것보다 상당히 복잡하고 장기화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금일 홍규덕 교수님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교수님 양력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수님은 사우스캐롤라이나 대학교 대학원에서 국제정치학 박사를 취득하시고 국방부 국방개혁실 실장,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외교통일안보분과위원회 자문위원으로 활동하시며 현재 숙명여자대학교 교수로 정치외교 분야의 권위자이십니다. 혹시 제가 중요한 양력을 놓친 부분이 있을까요? 아닙니다. 충분히 잘 소개해 주셨고요. 제가 숙명여대에서 29년째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런 화면을 통해서 또 우리 독자 여러분들과 또 시청자 여러분들께 오늘 제가 하는 만큼 최대한 노력을 해서 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수님. 일단 가장 우려했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군사적 충돌이 지난달에 발생을 하였고 이제는 장기화 가능성까지 언급되고 있습니다. 현재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태의 상황을 좀 더 자세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차장님 잘 말씀해 주신 대로 저희들이 이렇게 장기화되리라고도 상상도 못했습니다. 군사 전문가들마저도 이것은 초기에 전쟁이 끝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만 지금 의외로 그 항전의 결사 항전이라든지 또 젤렌스키라든지 그 대통령 부부의 어떤 그 소통 능력 또 국제사회의 어떤 반 푸틴 정서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이 작동이 되고 또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러시아 자체의 어떤 그 실패, 작전의 어떤 여러 가지 부족함 이런 것들이 드러나기 시작하면서 이게 의외로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막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그 며칠 전부터 러시아의 그 푸틴 대통령이 이 자신들이 어떤 작전 계획대로 잘 진행이 되지 않는다면 핵무기를 쓸 수 있다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그런 얘기를 왜 하겠습니까? 그런 얘기를 한다는 것은 그만큼 이 작전이 계획대로 잘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만약에 이것이 장기화된다 그러면 또 거기에 따라서 나토라든지 또 미국이라든지 유엔이라든지 국제사회의 반응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전황을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면 저 남부에 이 우크라이나 지도가 있으면 이 남부와 이 서부, 북부 3면으로 지금 공격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북부에서는 키이우 쪽, 저쪽 위에서부터 체르노빌이라고 옛날 원전이 있던 데 있죠. 그 위에서부터 쳐들어오기 시작하는데 거기서는 생각보다 저 돌파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어저께 나온 뉴스들을 보시면 저 일부 구간에서는 오히려 러시아군이 패퇴를 하고 저 우크라이나군이 그 도로를 회복했다는 그런 뉴스들도 나오기 시작하고 있고요. 이 서부에는 지금 하르키우라든지 아주 주요 거점 도시들이 있는데 그런 데서 아직도 우크라이나의 군의 주력 부대인 아조프 부대가 여전히 좀 버티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상당히 3주가 지났기 때문에 굉장히 좀 소진이 된 상태고 마지막에 남부는 모든 물동량이 그쪽으로 들어옵니다. 오데사라든지. 그런데 오른쪽에 있는 항구 도시 메리우폴이 지금 거의 함락 직전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러시아가 생각하는 것은 이 남쪽으로부터 모든 봉쇄를 다 하고 해안 봉쇄가 이루어진다면 그 바깥으로 들어오는 모든 물동량이 탄약이라든지 무기가 더 이상 전달이 안 되니까 이것을 고립시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요. 그래서 러시아 군 당국은 총사령부는 지금 앞으로 한 일주일 이게 여기서가 관건인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승기를 잡아서 키이우를 함락시키거나 완전히 양쪽을 갈라놓는다면 제가 볼 때는 러시아의 시나리오대로 가는 거고 만약에 여기서 실패한다 그러면 이게 아까 우리 사회자님 말씀하신 대로 더 장기화되고 아마 러시아가 디폴트를 만든다든지 여러 가지 국내 사정으로 인해서 굉장히 어려운 지경에 갈 것이다. 저는 이렇게 전망합니다. 방금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전쟁에서는 러시아가 절대적 우위를 보일 것으로 예상을 했지만 우크라이나가 상당히 잘 방어를 하면서 이 투항 거부 의지가 엄청나 보입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 러시아의 패배를 전망하는 전문가들도 네. 등장하기 시작했는데요. 아주 조심스럽지만 향후 이 네. 전쟁의 전망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다들 그 우크라이나를 응원하는 마음인 것 같습니다. 국제 여론은 막 그렇다 보니까 의외에 또 러시아가 지금 작전적 성공을 못 거두고 있다 보니까 아 이건 우크라이나가 이기는 게 아니냐 아니면 러시아가 그 지는 게 아니냐 이렇게까지 얘기하는데 제가 볼 때 그거는 조금 응원의 마음이 너무 큰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모든 전투 상황에서 50% 이상은 그 러시아가 여전히 승기를 잡고 있다. 저는 이제 이렇게 보는 게 정확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그 우크라이나는 기본적으로 일단 그 병력 또 이 여러 가지 탄약 모든 게 좀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결사항전의 의지를 가지고 싸우기 때문에 참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잘 싸우는 건 틀림없는데 막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 그런 부분이 여전히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또 한 가지 그 전망을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하자면 지금 러시아가 그 양쪽에서 다루는 데다가 또 그뿐이 아니라 지금 벨라루스를 좀 동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북쪽에 있는 벨라루스가 지금 병력들을 다 이동하는 것들이 위성에 잡히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7천 명 정도 벨라루스 군이 투입이 된다 그러면 또 새로운 전선이 형성이 되기 때문에 우크라이나는 상당히 그 어려울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여전히 문제는 이 나토라든지 미국이 확전을 개입하지 않겠다 이런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군사력은 동원하지 않고 다만 이 전쟁이 만약에 러시아의 승전으로 끝나고 이 여파가 계속된다 그러면 뭐 조지아라든지 뭐 몰도바라든지 옆에 그 발트 삼국이 있거든요. 라트비아, 에스토니아, 또 리투아니아 이런 나라들까지 확전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또 폴란드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미국은 그 나토 회원국들이고 또 주변에 있는 이 소위 그 주변국들에게 병력을 배치해서 추가 병력을 배치해서 확전이 안 되도록 막겠다는 생각이지 우크라이나를 고통으로부터 구하겠다는 생각까지는 없는 것 같아요. 이게 냉정한 현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또 하나 그 우리 독자 여러분들이 시청자 여러분들이 또 한번 생각해야 될 것은 그 푸틴이 시리아 지금 용병들을 전선에 투입하려고 준비를 다 갖추고 있어요. 근데 시리아는 2013년에 내전이 시작되면서 상당히 많은 시가전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들이 또 굉장히 그런데 능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푸틴은 이 사람들을 지원군이다, 의용군이다라고 얘기하지만 지금 저희들이 조사나 분석에 의하면 1인당 300불씩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돈을 받는 용병이나 다름없죠. 근데 이제 시리아가 여기 개입하기 시작하면 또 다른 하나의 전황이 바뀔 수 있다. 특히 도시전에 능하기 때문에 그런 점이 굉장히 우려되고 이것이 국제전화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국과 나토도 더 이상 이것을 예전처럼 원칙대로 그냥 방관만 하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이다. 이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여기서 왜 그러면 우크라이나가 이렇게 잘 싸우나 하는 것들을 좀 보시면 역사적으로 좀 한번 고찰을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일본하고는 국력차가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쵸. 역사적으로. 그쵸. 그래도 우리가 뭐 축구를 하든 뭐 야구를 하든 뭘 하든 우리가 쉽게 일본이 꼭 뭐 이길 것이다라고 장담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매사에 끝까지 도전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우크라이나 코사계 후예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러시아하고 관계가 우리의 한일 관계 같아요. 그래서 절대로 양보할 수가 없고 굉장히 강력한 기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말로는 한 형제, 한 나라 말을 쓴다 그러지만 우크라이나는 고유의 문자와 전통을 다 가지고 있고 또 강력한 독립의 의지, 항전의 의지가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점에서 지금 생각보다 러시안 사람들이 지금 굉장히 고전을 면치 못하는 것 같습니다. 우크라이나 침공은 이 러시아 푸틴에게는 어떤 결과가 나와도 무리수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 네. 이 러시아 푸틴에게 우크라이나는 어떤 의미이길래 이렇게 초강경 대응을 하는 것일까요? 네, 그게 아주 좋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과연 왜 이런 정도까지 국제사회에서의 모든 비난과 또 경제 제재와 압박을 견디면서까지 푸틴은 이 우크라이나에 이렇게 무리한 공격을 하는 것일까요? 정말 좋은 질문을 해주셨는데 이 푸틴은 아주 과거 사람입니다. 그리고 뭐라 할까요? 짜르라고 얘기할 정도로 아주 권력욕이 강한 사람이고 또 정보통으로 평생을 KGB 출신으로 자랐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 러시아의 쇠망,
러시아의 쇠퇴 이게 그 억셉트가 안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영광 러시아 제국의 영광을 재현하겠다는 생각이 아주 강한 분입니다. 그래서 뭐 그러다 보니까 이 우크라이나는 경계선입니다. 바로 그 나토의 동진 또 그 미국의 영향력 이런 부분과 맞닥뜨리고 있고 또 그런 저 민족적인 감정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우크라이나를 내 영역 아래 두겠다. 그러니까 아니면 그게 정 안 되면 최소한 중립화 시켜서라도 일부의 그 친러시아계가 사는 그 동부 돈바스 지역이라든지 남부 이쪽 오데사라 이쪽 지역은 내 영토 안에 두겠다. 그래서 최대한 그 저 푸틴의 입장에서 보면 그 영광을 재현하고 또 유라시아의 꿈을 이루고 또 그동안 저 존재의 가치가 없어졌지 않습니까? 미중 대결 하다 보니까 G2 대결이라 하다 보니까 그동안 중국이 자신의 자리를 차지했고 이 사람들은 거의 그 주목을 받지 못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그 억셉트가 안 되는 거죠. 용납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다시 그 저 최소한 그 미러의 시대를 복원하든지 아니면 신냉전을 통해서 이 자신의 어떤 영광을 다시 돌리고 최소한 미중러 삼각관계까지는 복원을 하겠다 하는 게 그 푸틴의 어떤 야망이라고 저는 봅니다. 이 사태에서 미국, 네. 영국, 프랑스, 네. 독일 등 각국의 경제와 이해관계에 따라서 좀 이 사태에 대한 스탠스가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미국과 영국은 1994년 이 러시아와 함께 우크라이나의 핵무기 포기와 주권 국가로서의 어떤 영토 주권을 보장하는 부다페스트 양해각서를 체결한 당사국임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이 러시아에 대한 글로벌 제재 또는 우크라이나에는 무기 공급만 하고 있는데요. 저는 조금 이해가 되지 않는데 이 각 국가별 이해관계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뭐 이거 우리가 소위 그 최근에 그 21세기 그 국제 정치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Return of Geopolitics라고 합니다. 지정학의 귀환. 그래서 사실은 45년 이후 유엔이 만들어지고 미국이 초강대국으로서 2차 대전을 승기로 잡은 후에 모든 새로운 세계 질서를 만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잘 아듯이 자유무역 시스템을 만들어서 이 돈바크 오크에서 회의를 해서 경제는 이제는 소위 무역 소위 제재를 하지 않고 자유무역을 통해서 이제 국제사회가 다 같이 이득을 본다는 개념을 가졌고 안보는 유엔이라는 걸 만들어서 상임이사국 5개 나라, 5개의 독수리라고 그러죠. 미영, 중, 러, 또 이 프랑스까지 해서 이 5개 나라가 책임진다. 그러나 5개 나라는 그냥 콜렉티브 시큐리티, 소위 그 집단 안보로 너희들은 들어와 있어라.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 너희들은 들어와서 그냥 그 거수기로 손만 들어라. 이렇게 하는 게 이제 미국의 어떤 기본 새로운 질서에 대한 개념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세월이 지나면서 모든 게 그렇듯이 1945년에 만든 질서가 그대로 유지되지 않는 거죠. 그동안 많은 힘이 성장한 유럽이라든지 또 일본이라든지 중국이라든지 이런 나라들이 점점 세력이 커지다 보니까 몇십 년 전에 미국이 만들었던 질서가 자신의 이익을 반영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일본, 노라고 얘기할 수 있는 EU, 노라고 얘기할 수 있는 중국 점점 세지는 거죠. 우리도 한때 여러분 대한민국도 보시면 6.25 때 절대적인 풍전등화의 위기 속에서 미국에 의존해서 간신히 여기까지 오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가 586 세대 많이들 얘기하지만 우리가 미국에만 의존할 필요 없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우리 주변에도. 맞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도 이제만큼 컸고 우리도 노라고 얘기하고 싶은 거죠. 단편적으로 얘기하면 미국의 힘은 그만큼 쇠락할 수 없고 주변 국가들은 커진 거죠. 그래서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는 그 하나의 접점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세력이 어떻게 바뀌느냐, 그 힘의 분포가 어떻게 달라지느냐. 여러분들은 그게 큰 그림 속에서 이 국제 정세를 전망하시는 게 좋다. 이렇게 보시고요. 말씀하신 대로 지금 독일이라든지 이런 나라들은 메르켈 총리가 집권하는 아주 오랜 시간 동안 그 러시아의 관계를 개선하고 러시아의 어떤 자원을 의존하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진짜 결정적으로 이 우크라이나 사태가 나면서 엄청난 빠른 독일 사람은 우리가 경직됐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이 변화, 어댑테이션의 속도가 너무 빠른 거예요. 순식간에 러시아하고 단절을 선언하고
지금 그 우크라이나를 돕겠다고 나서고 또 독일이 그 많은 무기, 뭐 스팅어 미사일이라든지 자기가 갖고 있는 많은 또 탄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런 독일이 그 러시아의 에너지에 의존하지 않는 노드스트림 2라는 거 파이프라인을 두고도 또 자신들의 그 당장 굉장히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우크라이나를 돕겠다는 것은 그 뒤에서 누가 제일 박수를 칠까요? 미국입니다. 미국 바이든 행정부한테 그런 좋은 선물이 없어요. 그리고 또 영국 보리스 총리도 지금 여러분 잘 아시듯이 EU를 탈퇴해서 여러 가지 그 EU의 단합에 해치는 그런 일을 했는데 이번 에너지 의존에 관해서는 미국은 8일 날 모든 그 원유 수입을 다 금지시켰지 않습니까? 가스를. 맞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그쵸. 연말까지 3분의 1 선으로 줄이겠다고 했는데 그것도 굉장히 용감한 발언이죠. 그러니까 당장은 좀 줄일 수는 없지만 그래서 그런 유럽의 많은 정상들이 그 러시아에 대한 의존을 줄이겠다고 선언하게 만든 거는 그 푸틴은 전혀 예상도 못했던 일이죠. 그래서 이렇게 함으로써 미국은 지금 의외의 선물이 있다. 그러니까 나토 뿔뿔이 흩어졌던 제각각이던 나토를 단합시키고 EU를 또 그것이 전부 에너지라든지 이런 측면에선 그거를 줄이면 어떤 이득이 올까요? 그 러시아 것을 사지 않으면 미국의 셰일 가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다시 재생산이 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왜냐하면 원유가 수입이 안 되고 원활하게 유통이 안 된다면 당연히 이제 그 미국의 셰일 가스를 다시 증설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물론 민주당 정부이기 때문에 그동안 기후 환경 이런 것 때문에 그 셰일이라는 것이 한동안 그 내리막길을 갔지만 지금은 다시 올라올 수밖에 없다. 그러면 미국의 입장에서는 전반적으로 에너지 의존이라든지 그 에너지 재편 또 미국의 어떤 경제 안보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다시 우위를 차지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우크라이나 사태는 단순히 우크라이나의 어떤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패권에 누가 더 유리하게 가져가고 이 질서를 누가 주도하느냐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굉장히 바이든 행정부로서는 큰 선물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지금 지난번 3월 1일 날 그 양하원 국정연설 있지 않습니까? 유니언 어드레스라고 하는데 거기서 60분 동안 신나게 그 바이든 대통령은 반 푸틴을 얘기를 했고 또 그것을 통해서 민주주의 동맹의 가치를 통해서 국제사회가 하나가 됐다고 자신 있게 자랑한 거 아닙니까? 그러고서 지금 완전히 기사회생이라는 표현 있죠? 그렇죠. 그 바이든은 죽다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이번 우크라이나 사태는 미국 또는 국제사회 그 분열되던 뿔뿔이 흩어졌던 국가들을 다시 규합시키고 단합시키는 그런 효과가 있고 또 그 뒤에는 그 미국의 패권이 살아나는 막 그런 어떤 그 계기로 만들었다 하는 차원에서 미국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아주 놀라운 반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러시아 푸틴의 생각은 다르겠지만 이 주권 국가를 침략하고 영토를 유린한 행위는 국제법 위반이기 때문에 최근 러시아를 겨냥한 이 글로벌 제재가 시작되었는데요. 최근에 이 글로벌 제재 때문에 러시아가 디폴트를 선언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과연 러시아가 디폴트를 선언할 가능성이 높을까요? 그리고 만약에 디폴트를 선언할 경우에 이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게 보시나요? 네,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아까 그 국제 주권을 말씀하셨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잠깐 간단히 말씀드리고 또 디폴트 이후에 경제 전망 이 부분을 둘로 나눠서 설명드릴 텐데요. 그 유엔이라는 것은 이제 193개 국가가 모여서 지금 One Nation One Vote입니다. 큰 나라든 작은 나라든 하나씩밖에 없는데 왜 이런 원칙을 우리가 파운딩 파더들 유엔을 만든 사람들이 만들었냐면 이 주권을 가진 국가들을 보호해줘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큰 국가들이 다 약육강식으로 다 병합시킬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소베런티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유엔 헌장의 2조 4항을 보시면 누구든 그 소베런티를 어겨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거기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가 돼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상황이 지금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 유엔 헌장을 그대로 준수한다 그러면 누구도 그걸 개입해서는 안 되는데 지금 상임이사국인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개입하고 또 자신들이 그 모든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이것은 나의 영역 하에 있다, 영향력 하에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유엔이 만들어진 창립 정신은 컬렉티브 시큐리티, 집단 안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하고 평상시에 친하지만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땐 단연코 분연히 일어나서 그 가장 강한 적대 국가를 상대로 나머지가 힘을 똘똘 뭉쳐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1차 세계대전 때 실패했고 그 전에도 실패했기 때문에 이제 2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그런 역사적 실패를 반복하지 말자 해서 만든 게 유엔이고 그게 집단안보고 집단안보에 최초로 병력을 보낸 게 대한민국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만큼 또 성장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여기에 사실 무관할 수 없어요. 맞습니다. 이런 컬렉티브 시큐리티, 집단안보의 정신을 우리가 확고히 하고 정상화하는 데는 우리도 과감하게 우크라이나 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 정부도 마찬가지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두 번째 질문은 그러면 세계 국가가 다 반 푸틴 정서로 지금 힘을 모으고 있는데 그럼 어디까지 버틸까 푸틴이? 근데 푸틴이 생각 안 한 거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미 그 오래전부터 서방 세계의 경제 제재에 대한 그 뭐랄까요 백신이라고 할까요? 자기들이 또 체력을 키우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했고 또 이 달러도 모으고 다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가 일치 단결해서 제재를 강화하고 또 그 러시아 강력한 절대 국가 러시아가 하나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안에 들어가 보면 다 기업으로 돼 있고 올리가리라고 그래서 그 재벌 기업들도 있고 또 재벌 기업 밑에는 다 많은 일일이 또 먹고 사는 봉급 생활자들이 다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뚫고 들어가서 지금 이것을 장기화하기 시작하면 벌써 이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처음에 여기를 충분히 예상했고 우린 버틸 수 있다고 판단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12일 이후에 스위프트 국제 그 결제망 있잖아요. 연결망 있지 않습니까? 금융연결망. 그 스위프트가 이제 12일부터 돌아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디폴트가 나오는 회사들이 벌써부터 나올 거고 또 돈을 그 달러를 찾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루블화가 가치가 하락되고 뭐 그러다 보니까 은행에서 찾을 수가 없고 ATM에서 찾을 수가 없고 또 식료품이 그 다 배급 경제고 또 일부 도시 같은 데서도 생필품이 최고인데 수입 들어오는 게 제한이 되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래서 지금 푸틴의 어떤 그 여러 가지 영향력 또 선동 이런 것 때문에 다들 국민들이 항상 조아리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디폴트 얘기하셨지만 하나가 터지기 시작하면 기업이라는 게 다 연계가 돼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부도가 나면 연쇄 부도가 나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문제가 굉장히 심각할 거라고 생각하고 또 아까 경제적 여파를 물어보셨는데 우리도 마찬가지죠. 뭐 우리 같은 나라는 사실은 러시아에서 직접 들어오는 그 의존도는 굉장히 좀 낮죠. 러시아의 원유만큼은 다행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정유 회사가 작년에만 해도 굉장히 우리가 많은 그 이득을 남겼었는데 올해는 그렇지 않을 거고요. 왜냐하면 지금 국제 원유가가 다 뛰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지금 서부 텍사스유도 이미 125불 정도 올라간 것 같고요. 또 우리 영국 IFC에서 하는 브렌트유도 이미 130불 정도 된 것 같고 또 우리가 가장 많이 의존하는 두바이유도 120불을 넘어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연말까지 185불까지 간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당연히 물가 지수가 한 4%는 올라갈 거고 뭐 거기에 따라서 그렇다면 우리가 또 석유 화학 제품, 나프타 이런 것들은 대개 그 주 원료는 러시아에서 가져오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도 그렇고 우리 반도체 우리가 자랑하는 반도체도 그 안에 또 니켈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그 러시아에서 또 우크라이나에서 들어오는 게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거 가격이 당연히 올라갈 수 있고 또 우리가 판매하는 것도 수출을 또 우리 아무래도 멈춰야 되지 않겠습니까? 대한민국이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저희는 항상 그 주변 국가의 피해에 대해서만 의식을 하지 우리가 어느새 10위권 국가고 세계 주요 국가가 됐다는 생각을 못 하니까 수출 기회는 계속 갖고 싶고 또 우리 이렇게 그 국제 제재가 있을 때 우리는 그냥 관망하고 싶고 근데 이제 그렇게 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옆에 나라 일본 같은 나라도 지금 벌써부터 여기 일찍 동참을 하고 있고 또 저희 같은 경우에는 좀 그런 관망하는 자세가 좀 길었죠. 그러다 보니까 최초 그 23개국에는 포함이 안 됐었거든요.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국제사회에서 그 한국의 위상 또 위치에 대해서 또 의문을 표기하는 사람들도 많았고 그래서 지금은 뭐 다행히 우리도 그 일원국이 됐습니다만 그런 차원에서 보면 이 국제 그 여파 장기화됨에 따라 나타나는 어떤 국제 경제적 그 부담 또 우리가 수출을 의존해서 사는 나라에는 당연히 오겠죠. 그러나 그걸 어떻게든 제가 볼 때는 버텨나가야 되지 않겠나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지금 기업을 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또 새로 정부가 또 출범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준비를 잘해야 되겠다. 특히 이게 퍼펙트 스톰이 된다 그러면 우리 같이 해외 자원에 의존하는 국가는 아주 치명적 타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아주 다각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저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홍규덕 교수님 모시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2부에서는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뿐만 아니라 향후 글로벌 대외관계 전망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